정우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칠순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당황하며 며느리와의 해외여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올해가 내 칠순인데 집에서라도 밥 한 끼. 하지만 아버지, 수진이랑 사돈네 칠순이 겹쳐서 해외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아들의 대답에 정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정우의 가슴에 배신감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칠순날 혼자 작은 케이크 조각 앞에 앉은 정우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고 그때 찾아온 손녀 예진이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라는 예진이의 따뜻한 말에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박정우는 늘 그랬듯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0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작은 단칸방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뻣뻣해진 관절들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릎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이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등도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우는 손을 펼쳐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굳은 살들이 여전히 단단했죠. 엄지손가락 옆쪽에 두툼한 굳은 살, 검지와 중지 사이에 거친 살갗, 손바닥 전체를 덮고 있는 거친 주름들까지.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면서 남의 집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며 흘린 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을까.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이제는 무거운 목재를 다룰 힘은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 손끝에는 나무를 다루는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듬어야 매끄러워지는지 모든 것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정호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목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이른 아침 골목길은 고요했어요. 몇몇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가십니다, 박 씨. 네, 안녕히 계세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걸어갔어요. 동네에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정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건물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정우는 짧게 답하며 목공방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건물은 정우가 10년 전에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1층은 목공방으로 쓰고 2층과 3층은 작은 사무실들의 임대를 주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목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가 섞인 향기와 함께 오랜 시간 손때가 묻은 작업대의 냄새였죠.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어젯밤 다 완성하지 못한 나무 자동차가 놓여 있었어요. 바퀴를 달고 모서리를 다듬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포를 집어들고 정성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지수, 민호, 예은이. 오늘은 누가 먼저 올까? 정우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거친 부분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문질렀어요. 이런 세심한 작업이야말로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젊은 목수들은 빨리빨리 해치우려 하지만 정우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바퀴를 달 때는 더욱 신중했어요. 아이들이 굴려서 놀 때 바퀴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작은 나무 못을 정확한 위치에 박고 접착제로 한 번 더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맨 앞에서 뛰어온 것은 7살 사랑이었습니다. 뒤이어 지수, 민호, 예은이가 달려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 꼬마들아. 정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어제 만들던 자동차 다 됐어요? 그럼 다 완성됐지. 자, 여기 봐라. 정우는 방금 완성한 나무 자동차를 바닥에 굴려 보였습니다.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정말 잘 굴러가요.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과 칭찬에 정우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주며 고마움을 들었지만 아이들의 기쁨만큼 진실된 것은 없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블록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인형 침대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싶었지만 안전을 위해 오늘은 간단한 나무 블록 만들기로 정했어요. 좋아. 그럼 오늘은 모두 함께 블록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네. 아이들의 우렁찬 대답이 목공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우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나무 조각들을 꺼내왔어요. 위험한 톱질이나 대패질은 미리 해두고 아이들은 사포질과 조립만 하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야 해. 나무결 방향으로 천천히. 정우는 각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우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해봐. 1시간 정도 지나자 아이들의 손에서 매끄러운 나무 블록들이 하나씩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만든 블록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만든 작품을 소중히 품에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우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목공방에서 정우는 혼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닥에 떨어진 톱밥을 쓸어 담고 연장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돈하는 시간이었죠. 벽에 걸린 작은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후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생일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정우였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은 기와집 짓느라 땀을 흘렸는데 내 집은 평생 단칸방이었지.
그래도 애만 잘 크면 됐다 싶었는데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순자를 35의 젊은 나이에 잃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던 그 힘든 시절들 말이죠. 겨울철 추위에 손이 얼어 망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날들,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땀범벅이 되어 일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어요. 손에 생긴 상처들도 허리와 무릎의 아픔도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들이 잘 크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아들을 보며 흘렸던 감격의 눈물들까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도 50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정우는 혼자 이단칸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밀려오는 외로움 속에서 목공방의 아이들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다면 이 고독한 노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정우였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죠. 올해는 누군가 나를 축하해주면 좋을 텐데. 정우는 처음으로 그런 바람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거창한 잔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밥 한 끼라도 나누며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 같은 것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정우는 목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소박한 희망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정우가 목공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감을 만들고 있을 때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쩐 일이냐? 바쁜 사람이 이런 곳까지 와서. 민수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적도 예전만 못했고 집안 형편도 점점 빠듯해지고 있었어요.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 경쟁이 치열한 영업직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죠.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목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정우가 직접 만든 장난감들이 선반에 가득했어요. 보기에는 소박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아이들과 이것들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정우는 막 완성한 나무 기차를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차였어요. 바퀴도 실제로 굴러가고 연결고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재주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시는지. 민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재주를 보며 자랐지만 여전히 놀라웠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해내다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네, 아버지. 올해가 내 칠순인데.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엇을 바라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이라니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요즘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게요. 칠순이시네요. 그냥 괜히 입 밖에 낸다만 집에서라도 밥 한 끼 그런 게 있으면. 정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신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부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민수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수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사실 며느리 수진이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사실은 이번에 수진이 어머니 칠순이 아버지와 같은 날이에요.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수진이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돈 어른들이 비용을 대주신다고 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송구스러웠어요. 정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외여행을. 네. 수진이가 평생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사돈네에서 비용을 다 대주신다니까. 민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칠순보다 공짜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자신이 말이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그래왔듯이 자신의 감정은 숨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수진이도 평생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와서 따로 뵐게요. 민수는 아버지의 너무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더 죄송했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하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괜찮다. 너희도 살아야지. 정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운함을 민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 건물 관리는 어떠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민수가 화제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며느리 수진이가 자주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건물 관리까지 하시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말이죠. 아직은 괜찮다. 세입자들도 좋은 분들이고, 그래도 나중에는 힘드실 텐데, 관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요즘 이 건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임대 수익이 꽤 될 텐데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무슨 뜻이냐? 정우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민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거든요. 정우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 생겼어요. 아들의 말 뒤에 며느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 행복하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아비 마음에 궁금해서 물어본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요즘 아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기 어려웠어요. 행복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민수는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수진이와 돈 문제로 자주 다퉜고 직장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렸거든요. 그럼 됐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칠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우는 아들이 떠난 후 혼자 목공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품었던 작은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늙었구나. 정우는 쓸쓸하게 혼잣말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칠순잔치 같은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함도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칠순은 이렇게 무시되다니 말이에요. 며느리의 어머니 칠순은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챙기는데 자신은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정우는 벽에 걸린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자신의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두려워졌습니다. 혼자 보내야 할 쓸쓸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우는 작업대 위의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자신을 챙겨주지 않지만 이 작은 친구들만은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정우의 칠순 생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잠에서 깬 정우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어요. 7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긴 여정의 한 지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70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진 주름들이 보였어요.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이었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우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지만 축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민수도 며느리 수진도 그 누구도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뭘 기대했나? 정우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목공방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오늘이 그의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목공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쌀쌀해졌거든요. 정우는 난방을 틀고 평소처럼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휴대폰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수진이가 사다 놓은 작은 케이크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어머니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갔다가
덤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그거 드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생일도 있으시니까. 수진이가 그때 던진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진심 어린 축하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죠. 정호는 그 작은 케이크 조각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케이크는 케이크였어요. 혼자서라도 생일을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정호는 케이크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정작 자신의 칠순 생일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야 한다니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들이 깜짝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온 것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손녀 예진이 서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20살의 예진은 정호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들 부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할 때에도 예진만은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찾아왔거든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예진의 밝은 목소리에 정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던 따뜻함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라, 예진아. 할아버지, 오늘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아빠랑 엄마는 어디 갔어요? 예진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부모들이 자신의 생일을 잊고 여행을 떠났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응, 엄마 외할머니 생신이 같은 날이어서 여행을 갔단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할아버지 혼자 생일을 보내시는 거네요? 예진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살밖에 안 됐지만 예진은 다른 또래들보다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생일 축하해요. 예진은 밝게 웃으며 가져온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냐?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진아, 이런 걸 왜 샀니? 돈도 아까운데. 할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목공방에서 시간 볼 때 편하시라고요. 예진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도 이렇게 진심 어린 선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맙다, 예진아. 정말 고마워. 정호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외로움과 섭섭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케이크 먹어요. 제가 초도 가져왔어요. 예진은 가방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와 예진은 작은 케이크 조각에 초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초라한 케이크였지만 손녀와 함께하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케이크가 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소원 빌고 초 끄세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거창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원이었죠. 후 하고 초를 끄니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진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고맙다, 예진아.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한 생일이 됐구나. 둘은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진은 대학교 생활 이야기를,
정우는 목공방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자주 싸우시던데. 예진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녀 앞에서 부모의 흉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응, 어른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단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예진의 말에 정우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어린 손녀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견딜만하다. 할아버지,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방학 때는 더 많이 와서 할아버지랑 시간 보낼게요. 예진의 약속에 정우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어요. 비록 아들 부부는 자신을 잊었지만 이렇게 마음 따뜻한 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칠순 생일이 되었어요. 비록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정우의 칠순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수진이 마침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을 놓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라. 여행은 어땠냐? 정우는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손녀 예진이와 함께한 따뜻한 시간 덕분에 서운함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좋았어요.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 신기한 게 많았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더욱 확실해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기운을 느꼈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님, 이제 목공방 그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가 직설적으로 꺼낸 말에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목공방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이도 많으시고 건물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세입자들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수진이는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사돈댁 재산을 보고 온 후 시아버지의 건물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래서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어요. 명의를 저희로 바꾸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드리고 아버님은 그냥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거든요. 정우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두었거든요. 내 건물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우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오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버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줘서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하겠다. 정우의 말이 끝나자 수진이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진아, 그만해.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뭘 그만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아버님 혼자서 그 큰 건물을 언제까지 관리하실 건데요? 그리고 임대 수익도 꽤 될 텐데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호는 며느리의 노골적인 요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느꼈던 것들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수진이,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그래야 빨리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정호의 직설적인 말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님. 민수도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민수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체면상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가 어려운 것은 맞아요. 민수도 결국 아내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효도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뒤로 밀렸어요. 정호는 아들마저 같은 마음인 것을 알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이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그래, 아버지가 부담스럽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너희 마음은 알겠다. 정호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똑똑히 봤거든요.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혼자 버티실 건가요?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느냐.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는 위협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냐? 아버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모르는 척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수진이의 노골적인 위협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님이 저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저희가 왜 일방적으로 잘해드려야 해요? 정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좋다.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정호의 담담한 반응에 수진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큰 저항을 예상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명예 이전 절차를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다. 정호의 말에 수진이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집스럽게 나오시네요. 나중에 혼자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그건 내 문제다. 정호는 더 이상 대화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본 이상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어요.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비꼬는 말을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가 말이 좀. 괜찮다. 너희도 살아야지. 정호는 담담하게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정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손녀 예진이가 보여준 진심과 오늘 아들 부부가
보여준 탐욕이 대조되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정우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준비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건물 명의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손녀 예진이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진이만이 진짜 가족이구나. 정우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혈연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와의 대화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정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찾아와서 더욱 직접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왔어요. 수진이가 목공방에 나타났을 때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 퍼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를 보며 어리둥절해 했어요. 아이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인사드려라. 정우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민수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고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연기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눈물이 아니라 계산된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만이라도 저희에게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건물은 그대로 아버님 명의로 두시고 임대료만 저희가 받는 걸로. 수진이가 한 발 물러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임대료를 먼저 차지한 다음 나중에 건물까지 가져가려는 계획이 뻔히 보였거든요. 안 된다. 정우의 단호한 거절에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칠순 생일을 혼자 보낼 때는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었어요. 가족이면 내 칠순 생일은 왜 잊었냐?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저희도 바빠서. 그리고 케이크도 사다 드렸잖아요.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면서 그거 드시라고 했던 게 생일 선물이냐? 정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꿔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아버님 연세가 더 드시면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서 부담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신다고?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네, 물론 모셔야죠. 하지만 솔직히 저희 형편도 어려운데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어요? 수진이는 교묘하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정우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하겠다. 아버님, 그때는 늦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모르는 척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 그러면 된다. 정우의 담담한 반응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더 큰 반발이나 애원을 기대했거든요. 정말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은 없다.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버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아버님도 언젠가는 저희 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정우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았어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정우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또 뭔가 말씀드렸나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응, 왔더라.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서. 민수는 아내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정우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행복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왜 갑자기? 답해봐라. 너는 지금 행복한가? 정우의 진지한 표정에 민수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아버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진이랑도 자주 싸우고. 그럼 왜 그런 생활을 계속하느냐?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민수의 대답에서 정호는 아들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의지도 용기도 없어 보였어요. 민수야,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살 생각이냐?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답해봐라. 정호의 강한 어조에 민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되면 아버지 유산으로 빚도 정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정호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결국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 너도 수진이와 똑같구나. 정호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됐다. 내 마음은 알겠다. 정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민수야, 이제 그만 가라. 늦었다. 정호는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민수가 떠난 후 정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결심을 실행할 때가 됐구나. 정호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이었어요. 건물과 모든 재산이 손녀 예진이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 부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호는 적절한 때에 이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죠. 예진이만이 진짜 가족이야. 정호는 손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아들은 실망스럽지만 그 아들이 낳은 딸만큼은 다르게 키워져서 다행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수진이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정호를 직접 찾아와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목공방에 나타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끝까지 이럴 건가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정우 뒤로 숨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목공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 아이들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 것도 교육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수진이의 말에 정우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다니 말이에요. 아이들아, 오늘은 집에 가거라. 할아버지, 우리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라. 아이들을 보낸 후 정우는 수진이와 마주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선을 넘지 마라. 선이요? 아버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도 모른 척 하시면서 수진이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체면 따위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모시고 산다고?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수진이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거든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건물을 저희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럼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실게요. 조건부 효도라는 얘기냐?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어떻게 아버님을 모셔요? 수진이의 노골적인 말에 정우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좋다. 내가 결정하겠다. 정말요? 언제까지요? 수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가 굴복하는 줄 알았어요. 곧 알게 될 것이다. 정우의 의미심장한 말에 수진이는 의아해했지만 일단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수진이가 떠난 후 정우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박정우입니다. 아, 박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일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정우의 말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어요? 내일 당장 하시죠. 다음 날 민수와 수진이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건물 명의 이전을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응, 결심했다. 정우의 말에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의 의뢰로 재산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수진이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먼저 건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손녀 박예진 양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박예진 양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에 대한 권리도 모두 박예진 양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따라서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이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정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 정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칠수는 왜 잊었느냐? 아들이면 왜 아버지를 협박했느냐? 정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다. 아버님,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진이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어떻게 학생한테 이런 큰 재산을. 예진이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 정호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분노했습니다. 아버님,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해봐라.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 돌변해서 정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여기는 법무 사무실입니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느냐? 정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잖느냐?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예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예진이는 이미 알고 있다. 정호의 말에 부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진이가 알고 있다고요? 응, 며칠 전에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실 정호는 손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진이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고 앞으로 할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예진이도 저희를 버리는 거네요. 민수의 절망적인 말에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럼 예진이가 너희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의 꿈과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도끼를 품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예진이라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수와 수진이는 며칠 동안 집에서 서로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재산이 손녀 예진이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수진이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잖아.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보기로 한 것이에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박정호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한 결정이라는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수의 보험회사에서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보험 가입자들이 줄어들면서 회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민수가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진이는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도 날아갔는데 남편까지 실직하다니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일단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50살에 가까운 민수가 새로운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출금 이자는 계속 밀려들었어요. 한편 정호는 손녀 예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건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아직 어린데 그런 걸 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저도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감을 가져야죠. 예진이의 성숙한 태도에 정호는 감동했습니다. 아들과는 정반대였어요. 예진아, 내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니? 솔직히 서운하긴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해요. 예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어머니 수진이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앞으로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예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착한 손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며칠 후 민수가 홀로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시아버지를 보기도 싫다며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민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실직의 충격과 재산을 잃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무슨 일이냐? 정호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 정호의 무덤덤한 반응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길 바랐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민수의 절규에 정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평생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정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칠순 생일에 뭘 했니? 그건 너는 내가 외로워할 때 뭘 해줬니? 정호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다. 아버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끝인가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정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봐라. 그럼 예진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진이가요? 응, 예진이는 마음이 착하거든.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고 바뀐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정호의 말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본 민수였지만 동시에 절망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내 행동에 달려 있다. 계속 욕심만 부린다면 예진이도 너를 외면할 것이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 아니야. 끝났어. 뭐라고? 민수는 정호와의 대화를 수진이에게 전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예진이한테 빌어먹으라는 소리야? 우리가 왜 딸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예진이를 설득해 볼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대학교에서 나오는 예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예진아, 엄마. 예진이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서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예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수진이는 딸을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건물을 넘겨줬다면서? 네, 그래요. 예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아직 학생이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엄마, 할아버지를 언제 모셨어요? 예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바빠서. 엄마는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할아버지 칠순 때는 왜 여행을 가셨어요? 예진이의 질문들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이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예진아,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이제라도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은데 그 건물을 엄마한테 넘겨줄 수는 없을까? 안 돼요. 예진이의 단호한 거절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 아니야? 엄마가 먼저 가족을 포기했잖아요. 예진이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아빠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가 외로우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죠.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예진이의 확고한 의지에 수진이의 마지막 희망도 꺾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예진이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목공방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예진이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물 관리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예진이가 목공방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일에는 대학교에 다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응, 요즘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온단다. 정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자주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름방학 때 목공 수업을 들어볼까 해요.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정우는 손녀의 적극적인 자세가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진짜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건물 세입자분들이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여쭤봤거든요. 고마워, 예진아. 내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동안 민수와 수진이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민수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수진이도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수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는 계속 밀려들었고 생활비도 바닥이 났어요.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겠어. 민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던 집을 팔고 훨씬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우연히 정우가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예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정우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평생 키운 자식이었거든요. 많이 힘들었구나. 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정우와 예진이를 보며 여전히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들지는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긴 해도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예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말이에요. 아빠, 정말 힘드시죠? 예진이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안하다, 예진아. 아빠가 너무 잘못 살았나 보다.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아빠, 진짜로 뉘우치고 계세요?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할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민수의 진심 어린 참회를 듣고 예진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정우는 여전히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재산만 탐냈어요. 이때 수진이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수진이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말 같았어요. 정우는 수진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 말이야. 정우의 말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됐다. 진심이 아닌 사과는 듣기 싫다. 정우는 수진이를 향해서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에게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로 뉘우치는 게 맞니? 네, 아버지. 정말입니다. 민수의 간절한 대답에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어요. 정우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예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예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바뀌신다면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예진이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예진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재산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약속한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녀의 넓은 마음씨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하는 예진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좋다. 그럼 천천히 새 출발을 해보자. 정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몇 개월 후 민수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우가 평생 몫으로 살았던 것처럼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예진이도 약속을 지켜서 부모를 도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면서도 할아버지 모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는 목공방에서 손녀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정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만든 거 좀 봐주세요. 민수가 가져온 나무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오, 제법이구나.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가 함께 나무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남은 날은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목공방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정호는 남은 인생이 이런 평화로운 시간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로소 찾아온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